영신여고 내신 대비 3주차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은 광장부터 먼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장에 대한 개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게요. 잠깐만. 네, 300조. 보이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선명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광장 트레이닝부터 먼저 할게요. 트레이닝 광장은 원래 진짜 유명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되게 집약적인 부분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먼저 배경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크 한번 할게요. 6.25 전쟁 이후에 혼란한 사회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 한 지식인의 삶,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삶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혹시 모르니까 적는 거예요. 자, 적을게요. 지금 배경이 6.25 전쟁이다. 자, 6.25 전쟁인데 6.25 전쟁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하지? 한국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니까 약간 글씨가 뭉개져요. 한국 전쟁. 혹시 뭐 줬니?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6.25 전쟁은 누구랑 다툰 것이죠? 남한이랑 북한, 남북 간의 우리 내륙에 있었던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달리하면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있었던 이념적인 갈등을 우리가 남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따지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죠.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간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회의감을 느껴. 근데 회의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둘 다 싫어해요. 둘 다 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런 6.25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사람이 참전을 했어요. 어느 편에 서서 참전을 했을까? 6.25 전쟁에? 남한이야, 북한이야? 북한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인민군으로 참여했다라고 나와요. 이따 뒤에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유를 당하는 거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나올 건데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주인공인 이명준은 남과 북의 관념을 표상하는 밀실과 광장, 얘네 사실 둘 다 세모거든요. 밀실과 광장이라는 두 공간을 체험하고 회의를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공간인데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을 밀실이라고 하죠. 갇힘의 공간이야. 따지면 얘는 갇힘 의 의미가 조금 있고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광장이 뭐야? 넓게 탁 트여있는 공간을 우리가 광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약간 해방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장이 무조건 긍정이고 밀실이 무조건 부정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긍정이고 부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밀실은 생각을 해봐. 갇혀있는 거잖아. 갇혀있다 보니까 개인의 뭐는 존중이 될까?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개인적인 것들은 존중이 돼. 하지만 그만큼 뭐가 없어? 공공적인 것들이 없어. 집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게 밀실이야? 반대야. 그 광장이라고 하는 건 집단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 하지만 광장인가 개방되어 있는 거잖아. 개방되어 있다는 건 나의 개인적인 뭐가 없어?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중도점이라고 하죠. 중점을 가운데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각각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뭐랑? 자, 밀실이면 남한. 그 다음에 광장이면 북한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야. 두 개를 섞어놔야 맞는데 너무 극단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봐봐. 이 중간 공간은 경험과 회의를 느낀다. 이명준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분단의 이념적인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인 관계, 사랑을 통한 인간의 구원 문제 같은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남북 간의 갈등에서 겪는 지식인의 고뇌가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지식인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제목이 광장인데 갈래 현대소설 장편소설이에요. 원래 이만해요. 예. 그래서 되게 두꺼운데 그 장편소설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소설, 왜냐면 사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소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단소설, 남북 간의 분단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 간의 분단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바로 남북 간의 대립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념적인 갈등을 여기서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철학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 정확히 어디냐? 우리가 보는 부분은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봤을 때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직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지금 남으로 갈 것인지 북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공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남한하고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타고르호, 인도 가는 배예요. 그 배의 안에 있는 그 이명준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북간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 이명준이 남한으로 갈 것인가 북한으로 갈 것인가 거기 사이에서 오는 환멸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자,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 아, 그러면 나는 남쪽도 북쪽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어느 쪽으로 가서 나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소설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표현이 이념을 다른 말로 한 이데올로기란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따로 빼서 쓸게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념의 외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이데올로기와 이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 사이에 좀 어려운 말로 얘들아 얘기를 하면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첨예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엄청 갈등하는 걸 첨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게 뭐야?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에서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서 이 이명준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 중심적인 소재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괜찮니? 괜찮니?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면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삶과 지향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뭐예요? 중립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바다, 뭐 과학, 미술 이런 상징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명준이 나 옛날에 이랬었지. 원래는 뭐 북한에 살았다가 남한에 살았다가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가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 안 나와서 쓰면요. 여기서는 이명준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닙니다. 얘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위에 따로 빼가지고 쓸게요. 시점 해놓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이 이명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나열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내용 한번 훑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이명준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원래 어디 살았냐.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고 남한 사회의 회의를 느껴서 월북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이명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얘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 남한에 있었어. 남한에 있었다가 지가 지 손으로 월북을 한 거야. 왜 월북을 했냐? 자기 아버지가 월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네 아버지 월북했더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환멸이 나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남한에 있었다가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갔습니다. 자,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북한 사회에 갔더니 남한 사회와 다른 이점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도 더 심한 거야. 북한 사회의 부자유와 이념의 허상에 환멸을 느꼈다. 말이 어려운가? 북한 사회의 부자유라는 건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독재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념의 허상. 거기서는 얘들아 애초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야? 다 같이 일 적당히 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인 거잖아. 부자를 없애고. 그러니까 뭐 프롤레타리아랑 뭐 부르주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부르주아 계급, 부자 계급을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우리 모두 다 같은 노동자로서 뭐 이렇게 잘 살자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거가 있었다 없었다? 사실 없었다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환멸을 느꼈다는 거죠.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뭐가 있었냐? 6.25 전쟁의 인민군, 얘들 잘 봐야 돼. 이 사람 인민군이었어. 인민군이면 뭐야? 북한군이라는 뜻이잖아. 북한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자,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 남한이었다가 북한 갔어. 근데 북한 갔을 때 뭐가 일어났네? 6.25 전쟁이 일어났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뭘로? 인민군, 인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군으로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가 포로가 됐어. 그쵸? 6.25 전쟁이 점점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우세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점점점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자, 명준은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과정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뭐를 생각한다?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자, 중립국이 어딘지 알아야 돼. 여기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제3의 국가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러면 거기를 왜 선택하냐? 환멸이 나서. 환멸이 난다라는 건 제가 아까 쉽게 얘기하려고 싫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골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남한에서도 부정적인 게 있고 북한에서도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나는 제3의 국가인 인도를 선택해서 여기서 잘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항의 의식. 그래서 명주는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타고로 해서 결국엔 죽죠. 자기가 자살해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뒤에 쓰겠지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지식인이 느꼈던 회의감, 그 다음에 이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걸 이해하시면서 오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이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307쪽이 있습니다. 뒤쪽에 살짝 넘겨서 뒤에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볼게요. 307쪽.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게 사실 그 사회상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소설이에요. 왜냐면 남한도 북한도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남한 사회에서 발표가 된 소설이긴 하지만 근데 왜 이게 창작이 되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광장은 흔히 4.19 혁명이 낳은 작품이라 평가가 된다. 4.19 혁명 뭔지 아시죠? 이것은 1960년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에 저항해서 민주운동이잖아요.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으로서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이 4.19 혁명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운동이 있었을 때 사회 분위기가 어떻냐?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도 뭘 얘기할 수 있어? 남북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광장에서 명준이 남북을 넘나들면서 양 진영의 체제와 이념을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립국으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다? 4.19 혁명이 가져온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최인훈 자신도 이렇게 뭐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뭐 블라블라 얘기하면 4.19 혁명은 갑자기 역사가 조명등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비추어준 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뛰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이 소설을 썼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덜 똑똑한 사람도 총명해질 수 있었고 영감이나 재능이 부족했던 예술가들도 갑자기 1급 역사관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 이 광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문학적인 능력보다는 시대의 서기로서 쓴곳이라고 말하곤 한다라고 했어요. 서기라는 건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으로서 내가 남북한의 모든 체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할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광장. 원래는 엄청 선생님 때만 해도 선생님 때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되게 간단하게 실려있는 편이긴 해요. 자, 일단은 좀 볼게요. 시험 출제 포인트 얘들아 여기다가 일단 필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게요. 시험 출제 포인트 1번 주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징. 상징이라고 하면 가로치고 광장, 밀실, 중립국 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더 많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막 엄청 두드러지진 않지만 시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좀 추가 설명할게요. 주제는 이제 그 남북 간의 서로의 이념의 대립에서 오는 이 주인공 이명준의 선택을 통한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허상함, 그러니까 무의미함. 이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지식인의 혼란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 제가 중간에 설명하겠지만 광장, 밀실, 중립국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시점 뭐라고요? 전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의미 알 거예요. 노란색 중요한 것들이고요. 참조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연두색은 형식이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평소에 제가 빨간색을 부정이라고 쓰지만 여기서 무조건 부정인 건 아니고요. 그냥 북한을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 다음에 남한이 파란색이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무조건 긍정이고 북한이 무조건 뭐 부정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중요한 광장 의의부터 서술을 하면서 오도록 할게요. 별표 한번 크게 하시고요. 광장이랑 원래 대조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독백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좀 쓸게요. 광장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밀실입니다.
자, 광장은 말했어. 거기까지는 안 쓸게. 탁 트여 있는 곳이 광장이라고 했고 밀실은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각각 밀실하고 광장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느냐 얘들아 생각해봐. 광장이 상징하는 건 남한일까 북한일까? 북한이지. 북한은 공동주의잖아.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원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개인적인 부 이런 거 못 찾잖아. 거기에 이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광장의 이미지는 북한입니다. 북한. 반대로 밀실은 뭐예요? 남한이 되겠죠. 우리는 물론 개방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다 약간 뭐예요? 개인적인 부를 쌓는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은 뭐가 있어?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어. 사유재산이 곧 개인주의잖아. 그치? 개인의 공간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광장을 상징하는 북한하고 밀실을 상징하는 남한이 둘 다 잘못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정리해서 쓸게요. 광장이 상징하는 거. 자, 광장이 상징하는 거는 모두를 중시하는 거야. 개인주의의 반대.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건 위에 쓰면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근데 물론 원래 다 모든 이념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원래 걔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북한에서 실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독재 정치로 전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이념은 되게 허상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공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공공성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르하게 그래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만 그렇고 사실 큰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인 거야. 여기서는 너무 뭐가 없어? 너무 개인적인 그런 게 없어. 근데 남한은 반대야. 남한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그쵸? 개인주의적이면 장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호응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있죠.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광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딱 중도점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장단점을 사실 섞어서 바라보고 싶은 게 누구예요? 이명준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돼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러면 북한하고 다시 한번 쓸게요. 남한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해돼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모두 싫었던 이명준이 선택한 것이 어디라고요? 중립국이라고요. 그래서 제3의 국가인 인도. 중립국이라고 하는 결과를 선택하기까지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 광장하고 밀실 중에서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없어요. 둘 다 좋고 나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단 볼게요. 되게 요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일단 누구냐? 이명준이 있죠? 우리 주인공입니다. 이명준은 남자. 아버지가 월북하고 아버지가 먼저 갔어. 특이해. 월남한 게 아니라 월북했어. 북한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친구네 집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겠죠. 되게 궁핍했겠죠. 자, 대학생이 되어서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까닭없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명준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어디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야? 남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북한으로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야, 너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남한에 조사를 했다 이거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남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먼저 뭐를 느꼈냐? 색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남한에 대해서 일단 회의. 다시 한번 쓸게. 남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서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준은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얘도 자기 아버지 따라서 월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좀 추가적인 얘기로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남한 여친이야. 남한의 여친이었던 누가 있냐면 윤혜가 있어. 다시 윤혜는 남한에요. 남한에 있었던 나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예요. 걔를 남겨두고 얘가 배신한 거죠. 한마디로 월북했습니다. 왜냐? 이 남한이 나를 못 살게 구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갔던 북한으로 가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잖아. 거기도 없었어. 그래서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오히려 뭐만 있어? 나의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공공재가 돼버린 거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별로 부자인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회의감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남북에 대해서 모두 거부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 싫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잘 못 살았어. 그래서 거기 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있을 거냐. 아버지가 먼저 월북했잖아.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주선해줬어. 뭐를? 너 기자 해라. 근데 기자 안 하거든. 그래서 얘가 공사장 인부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잘 살지 않았던 거야. 공사장 인부가 된 명주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냐? 여친 2가 있어요. 자, 위문을 온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랑 딸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방대하는 상황에서 얘는 그 무용수잖아. 꿈이 있어. 자기 꿈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나서 중간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은혜는 북한에서의 여친이다. 윤혜는 아까 남한에서의 여친, 북한에서의 여친은 은혜다. 조금 더 얘한테 비중이 큰 거는 나중에 보면 나오는 자살하기 전에 보면 나와요. 은혜를 막 부르짖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다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 장교로 일했어요. 명준이는. 다시 무슨 군이라고요? 인민군입니다. 정확하게. 월북해 있었을 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에서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얘들아? 봐봐. 북한이 먼저 이렇게 침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간 거야. 근데 그 부산까지 내려온 명주는 누구랑 중간에 잘 되고 있었을 때는 간호장교가 된 은혜와 재회했어요. 그때 한번 헤어졌잖아. 러시아 가가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요. 근데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느끼지만 문제는 연애가 죽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낙동강 정투에서 전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북한군이 밀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명준이 뭐가 된 거야? 포로가 된 거지. 전세가 뒤집혔으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된 거지. 알겠지? 그때 이제 뭐하냐. 명주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죠. 제일 유명한데. 거기를 걸쳐서 판문점에 포로 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포로잖아. 포로니까 원래 북한군으로서 일했던 사람이지. 그러면은 누구의 기본적으로 회의를 듣냐? 그러니까 회유를 듣냐? 북한군의 회유를 먼저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북한은 다시 와라. 너 원래 북한군이었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런 와중에 얘가 선택하는 곳이 뭐냐? 중립국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상황. 자, 그러면 이명주는 원래 남한에 있었다가 월북했어요. 월북해 있다가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포로가 되어 잡혀서 지금 북한으로 갈 것이냐, 남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립국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결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다 간 거고요. 발단 위기 절정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절정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방 안의 생김새는 여기 지금 그 판문점 통로보다 조금 더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면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봐봐요. 그래서 설득자들이 누구냐? 이거는 당연히 누구의 설득자야? 북한의 설득자들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다시 우리나라로 와라 라고 하는 북한 사람들이야. 인민군이지. 그래서 남측 포로를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북측에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쫘라락 앉아있어.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냐 해서 상상해야 돼.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침공을 도와준 사람이잖아. 나라가 있잖아. 중국이죠.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봐봐.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아마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이 중공인 거 아시죠?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대표 한 사람 해서 5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간부들이 짜르륵 앉아있어. 앉아있을 때 이제 이명준이 앞으로 나갔어. 그랬을 때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동무 앉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그러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이거 다 전략이죠. 뭐예요? 부드러운 분위기를 해서 자기 나라로 오게끔 하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설득을 위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선생님 이것까지는 다시 쓰지 않을게. 교과서에 체크하세요. 호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위에 알겠지? 선생님 체크만 해놨는데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다. 오른손이라고 생각했어. 올바른 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른 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이야. 알겠지? 자, 밑에는 자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명준의 현재 상황 지금 뭐가 됐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포로 송환위원회에 여기 와 있다라는 상황. 자, 명준이 경험한 남한과 북한 사회 이거 중요해. 별표 한번 할게. 어떻게 인식했냐? 둘 다 별로라고 했죠. 제가 봐서 보세요. 남한은 나한테 뭘 줬냐? 쓸데없는 조사를 해서 나를 괴롭히게 만든 곳이에요. 다시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까닭없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 그래서 월북했죠? 근데 북한에 가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좋지 않았어. 나 힘들게 살았어.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허한 광장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둘 다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죠. 둘 다 싫다. 남북의 모두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북한 사람들이 얘네들을 다시 그 이명준을 갖다가 다시 북한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 전략을 쓰는데 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정리.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명준이 봐봐, 여기 앉으라고 했잖아. 근데 안 앉는다고. 여기 의자가 있는데 안 앉아. 자,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의 표시를 보여준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봐봐요. 얘가 나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이거 무슨 제시일까? 간접 제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언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봐봐요. 그 소설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얘가 착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직접 제시야. 근데 얘가 착하다는 걸 어떤 상황을 줘. 자, 만원 버스에서 어떤 착하다고 묘사하고 싶은 애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할머니, 제가 짐 좀 들어드릴게요. 이러면 착한 애잖아.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간접 제시야.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뭐 하고 싶은 거구나? 정하고 싶은 거구나. 저항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항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야. 이해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간접 제시라는 것도 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싶구나. 되게 설득당하지 않고 싶구나. 너의 말은 1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태도다? 단호하고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동문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중요. 자, 앞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중립국 별표 한번 칩니다. 자, 중립국 얘기했어요. 인도. 자, 그러면 딱 3글자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어떤 공간인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중립국은 이데올로기라고 했죠. 아까 이념을 다른 말로 해서 이념과 혹은 이데올로기. 남북 간의 이념 내지는 이데올로기의 뭐가? 갈등이 쉽게 남북의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적 갈등이 뭐 된 공간이야? 배제된 공간이야. 거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남북 간에 쓸데없는 다툼이 없을 거라고. 이해돼? 배제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겠다고 한 거야. 너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뭐 인도가 좋냐? 아니, 그게 아니라 회피처인 거예요. 도피처. 알겠죠? 남북 둘 다 싫으니까 거기엔 이 징글징글한 이념 대립이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가겠다는 거야. 난 너네가 싫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그러면 이것도 간접 제시야. 뭐 어떤 의미야? 당황했다는 거지. 얘가 생각보다 뭐 남한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하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앉으라고 했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이거 뭐야? 설득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봐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예요. 그쵸? 인도니까.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거리는 낙선 곳에서 가서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설득 전략 첫 번째.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뭐냐면 그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어쩌다는 거예요? 막 블라블라 얘기해도 얘가 하는 말. 중립국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치? 그럼 이 3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절대 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의지적이고요. 굉장히 저항적이고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계속 그 북한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여러 가지 지시어들 나오는데 자랑스러운 권리가 어떤 권리야? 여기서 말하는 거? 너가 스스로 너가 갈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정확히 말하면 북한군들 입장에서는 뭘로 올 수 있는? 북한 주민이 될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자랑스러운 인민군의 주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립국 그 옆에 있는 장교가 나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본주의의 단점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장점이야. 너가 만약에 북한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감언이설이죠. 그래서 연금 법령 등 정책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겸사겸사 한자성어 쓸게요. 감언이설. 감언이설이라는 건 달콤한 말로 다른 사람을 꿰는 것을 감언이설이라고 그러죠. 감자를 써요.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체 임무는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예요.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합니다. 중립국 계속 얘기하잖아.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송호송호 상의를 한다. 무슨 상의를 했겠어? 아, 어떡하지?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얘네들을 어떻게 갖다가 회의를 할까? 이명준은 어떻게 회유할까? 라고 하는 자신들의 회의가 되는 거죠. 회의의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자, 계속 회유를 하는 거야. 아유,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옳은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스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가 그 남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하찮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순간에 그 남한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임에 넘어갔던 것도 오케이, 무마해줄게.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고 동무는 봐봐. 그럼 약간 북한 사람들은 조금 독재적인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도 그 단점이 없을 것이라는 걸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게. 약간 이런 거.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일에 대한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는 게 있어요. 참고로 위에 나오는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연합, 그러니까 U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도 있냐? 그 남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남한 사람들의 간사한 게임 수에 너가 잠깐 넘어갔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 눈 감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동무는 막 말도 안 끝났는데 끊어요. 그러면 절대 회유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계속 중립국. 그래서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무어라 외친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이 사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 하겠죠? 말했겠지.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이명준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말은 뭘까? 아유, 막 집어쳐! 이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봐봐. 명준의 당연한 태도에 경멸과 증오의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는 거야. 아, 그냥 냅둬. 야, 쟤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이것도 간접제시죠. 자, 그래서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그럼 뭐야? 좋아, 너 가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나 신경 쓸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부터 그들은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를 베풀어서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명준이 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명준이야? 설득자들이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야, 얘들아? 북한 사람들, 북한 장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 인민군 장교 포함해서 중공군 장교까지 북한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 간단한 한마디 뭐야? 중립국을 되풀이하면서 한편으로 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상상?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 봐봐요. 이거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상상하세요. 자, 봐봐요. 여기 이거 천막 같은 게 있겠죠. 대충 그렇어요. 이게 지금 북한 군들이 있는 천막이 있으면 어디도 있을까요? 남한 군들이 있는 천막도 있겠죠. 그럼 각자에 가서 들어가서 지금 얘는 원래 북한에 있던 애니까 북한군에 먼저 뭐를 받은 거예요? 그 설득을 받은 거고 여기 남한군은 원래 남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유하기 위한 천막이 따로 있겠죠. 근데 이명준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지 않았어요. 간다면 얘네들은 또 나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럼 봐봐요. 지우고. 자, 그러면 이 다른 천막이라고 하는 건 어디의 천막을 얘기하는 걸까요? 북한일까요? 남한일까요? 남한의 천막이야.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천막에서는 지금쯤 이러고 있겠지? 라고 하는 누구? 이명준의 상상이에요. 진짜 이런 적은 없고요. 상상이에요. 다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봐봐. 이거 내용일치 문제로 잘 나와요. 얘는 실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명준의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겠지? 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다시 볼게요. 이명준의 상상이다. 머릿속의 상상이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내가 남한군 앞에 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넨 어디 출신인가? 점점점.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남한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이 상상하는 거야. 그치? 내가 남한군에 천막에 간다면 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서울이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은 어디예요? 남한이죠. 남한에 있다가 중간에 월북한 거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남한 출신이라는 거, 이명준이 남한 출신이다 생각하시고요. 남한 출신이어서 자,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얘가 똑같이 거기 가서도 중립국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나라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봐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조국애하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약간 북한 사람은 조금 뭐랄까
강압적인 와중에 강압적인 걸 좀 빼줄게라는 느낌이면 남한 사람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좀 국가의 차이죠. 그래서 봐봐요. 조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국애를 얘기하는 거야. 조국애 호소하고 있어. 약간 감성적인 설득이야. 그래서 보면 아유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남한으로 오세요.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걸 생각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거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자 했어요. 여기서 얘들아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울분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남한 사람은 어디에 공감을 해준 거냐. 이명준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울분에 대해서 공감해 준 거야. 그러면 이명준이 남한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야? 남한에서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가 있었지. 자기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했던 불필요한 조사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울분이지. 그치? 그래서 불필요한 약간의 억압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 울분은 불필요한 억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뭐 했던 일? 조사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불필요한 억압. 그 울분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도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어. 그걸 생각하고 와봐. 이런 뜻이잖아.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 하나, 조국의. 두 번째, 자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점점점 알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중립국. 이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자,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서 남북의 논리가 있다. 자, 북측에서는 자본주의하고 중립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거, 반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할 거야, 북한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체 보복행위가 없을 거야, 우리 안 때릴게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었다면 북한에서 말고 남한에서, 이건 명준의 상상이지만 조국애를 강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죠. 약간 감성적인 설득이 있고요. 명준의 울분을 이해한다면서 약간 공감해주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월남하는 사람들 있잖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세터민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막 되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중립국의 의미 별표. 중립국은 어떤 곳이냐? 중요. 이상 실현에 실패한 명준이 선택한 제3의 국가. 이념이 배제된 공간. 그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념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립국이다.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당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 말이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예요? 감성이에요. 아, 당신은 내 동포가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라는 민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된 도리로서 하는 말이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애정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회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다는 점점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여기에 와 있다. 너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는 말이 중립국이다 해서 이제 약간의 회유 방법을 조금 바꿉니다. 당신은 너 배운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당신은 두고 갈 것입니까? 약간의 억압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 당신은 배운 사람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건드리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버리고 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중립국, 지식인으로서는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봐봐.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낫다고 말이지요. 자, 봐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낫다고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 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나라에 대한 울분, 쓸데없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따지면 뭐일까?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이지. 중간중간에 말한 그런 쓸데없는 억압을 한다는 거. 그런 게 있겠지라도 아까 인정했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말하는 종기가 뭐야?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 종기는 남이 아픈 거잖아. 상처잖아. 그 종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뭐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쓸게요, 얘들아. 대한민국의 성장 중에 있을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 어떤 문제? 그런 쓸데없는 억압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별게 아닌데 나중에 가면은 더 큰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단계들인데 너는 순간에 그 단계가 싫다고 우리나라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위에 씁니다. 제 몸이 뭐야? 조국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조금 조사받은 거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걸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있는데 너무 작은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은 뭐하는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 10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이다.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재건에 명준과 같은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그래서 대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10명보다 너가 더 나라고 얘기하면서 대조법을 쓰고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 태산 같고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보죠, 상상 속에 그 사람은. 근데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봐봐요. 그쪽이라는 거는 이제 봐봐.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낯선 땅은 아까 어디라고요? 인도, 중국, 아니 그 뭐야 중국입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러면서 엄청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갑자기 인상 얘기를, 그쵸? 자, 그래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개인적인 조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너가 만약에 남한에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좀 도와줄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용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 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이 나직이 말할 것이다. 자, 봐봐. 말을 잘 봐. 말할 것이다, 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죠. 명준의 상상 속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명준의 무슨 속이다? 상상 속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중립국. 으로 얘기를 하더라. 자, 그러면 설득자, 그 남한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손에 들었던 연필곡지로 테이블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지? 툭 치면서 곁에 하면 미군이 있겠죠. 앞에 북한군 옆에는 중국이 있었듯이 여기서 미국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을 돌아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자. 야, 쟤는 마음이 뜬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뭐야? 간접 제시죠. 아, 얘네가 노했구나? 설득 포기. 뭔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설득 포기 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상상했다고요. 알죠? 자, 그래서 나오는 문 앞에서 어디를 나왔어요? 지금 남한의 천막을 나왔나요? 북한의 천막을 나왔나요? 북한의 천막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상상이었기 때문에 현실은 북한이죠. 북한의 그 천막을 나와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별표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 쭉 있죠. 전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크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웃는다의 의미가 단순하게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웃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내가 이 남북의 이념 사이에서 둘 다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나의 옆에 따로 빼서 쓸게. 이 웃음의 의미는 후련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드디어 이 두 갈래에서 두 사이의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후련함하고 통쾌함이 있겠죠. 하지만 자, 잘 생각하세요. 후련함과 통쾌함과 저항심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명준이 중립국으로 가고 싶을까요? 사실 안 가고 싶겠죠. 왜냐면은 남북이라고 하는 건 나의 어쨌든 간에 둘 다 나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인데 나한테 더 익숙한 곳인데 거기서 오는 이념 갈등이 싫어서 나의 고향을 부득불하게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처지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허탈감이 있겠지. 내가 어쩌다가 내 나라를 버리고 이렇게 됐나. 내 나라 사이에 갈등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허탈감하고 비애가 있겠죠.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거기서 오는 슬픔이 다 있겠지. 그래서 이중적인 감정이야. 내 후련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 비애, 허탈함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자조적인 웃음이야. 알겠지? 자기를 비우는 거 자조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의 웃음은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되게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의미 광장, 밀실, 웃음까지 나왔어. 자, 그 다음 애들. 자, 준다고. 이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관념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이다. 얘들아. 지금 이 각각의 남북의 나라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바다야. 자, 우리는 너한테 바다를 줄게. 바다는 끝이 없잖아요. 바다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상향이죠. 남북이 각각 얘기하는 이상향이 있잖아. 어쨌든 간에 너네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바다가 바로 이상향이 되는 것이죠. 이상. 하지만 이상은 이상에 불과해요. 이상은 현실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야? 따지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을 마실 수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에는 한 사발의 물. 색깔 조금 달리 할게요. 자, 한 사발의 물만 마실 수 있잖아. 우리가 바다를 마실 수는 없고 물을 마실 수는 있잖아. 이 물이 따지면 뭐야? 우리가 처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북이 모두 제시하는 이상향들은 현실에서는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허무맹랑한 얘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 어떻다? 무의미하다. 왜? 둘 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그쵸? 이 말이에요.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거 어떻게 실현할 건데? 그지? 그것도 있고요. 가지거니 한 것도 철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속임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바보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허황한다. 권력자와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민중들, 순응자 모두 우매하다. 모두 우매하다는 건 모두 어리석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모두 우매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바다와 한 잔의 물 다시 한번 쓰면 바다는 이상이고요. 한 잔의 물은 그에 반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남북이 이렇게 다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상인데 내가 처한 현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나의 한순간에 굶주림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라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다와 물 사이에,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괴리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눈물과 땀과 피가 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만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회의를 느끼는 거지. 환멸감을 느끼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누가 셈할 줄 몰라? 그걸 그러니까 그 남북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을 모르고 그걸 또 듣는 사람들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몰라서 셈한다는 거는 그걸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장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야? 아까 그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지면 그 지식인들이야. 어떤 지식인들? 남이든 북이든 어느 쪽으로 따라간 사람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다를 따라간 거지, 그 사람들은. 이해돼? 그 바다를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뭘 믿은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따지면 뭐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뭐를 믿었던 것이지? 환상, 마술을 믿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뜻이지. 알겠지? 그래서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꾸어준다는 마술사의 말. 이 마술사의 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북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남북 모두예요. 이거는. 남북. 자,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게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에 차려 나섰다라고 했어요.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신비한 술잔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바랐던 이상이자 환상이죠. 아, 그러면 남이나 북으로 가면 나의 원했던 이상과 환상을 이루어주겠지? 그 술을 찾아 나섰는데 정작 정신을 차려보면 봐봐. 낌새, 이데올로기의 허상이라고 밑에 써져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게 있냐고. 없다는 거지. 알겠지? 다시 그래서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항구. 자, 뒤에 넘어갔어요. 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 지식인들이 남북 어딘가를 따라갔을 때 뭐라도 그 뭔가 건덕지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권력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항구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이득이겠죠. 아니면 현실, 아니면 권력자들이 차지한 권력자들의 이득,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만 남아있겠죠. 이게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봐요. 허황된 이데올로기로 군중을 속인 권력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딱 쫓아가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참을 알고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자, 봐봐요. 바다의 난파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난파선이라는 거는 어디에 부딪히는 거잖아. 암초에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남북 어느 쪽이든 따라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뭐겠어? 그 지식인들. 뭐 어떤 지식인들이야? 남북을 쫓았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남북에 가면 뭐라도 이루어질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잖아. 근데 오히려 나중에 다 써먹고 나면,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국가는 어떻게 할 거란 얘기야? 그 사람들을 버릴 거란 얘기야. 감옥으로 넣을 것이다. 왜냐?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환상을 이루어주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뭐 할까요? 저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방해가 되는 거야. 뭐 할 거라는 거야? 감옥에 넣을 거란 얘기야. 아무런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들끼리만 권력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다? 진실을 알려서 부정적인 정치체제의 존속을 방해하는 것을 막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잘못됐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환상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국가의 존속에 방해가 될까봐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못된 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오케이? 그 사람들의 저항을. 이해되시죠?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 설명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결국에 이제 중립국을 선택해서 타고로에 가게 됐는데, 자, 중립국인 인도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 타고로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노동을 하며 살리라 마음먹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배를 따라서 오던, 이게 되게 원래 나오면 되게 중요한 소재인데, 갈매기 두 마리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은혜랑 딸내미야. 은혜 아까 기억나시죠? 북한에서 만난 무용수 여자친구 있잖아요. 은혜랑 그 딸내미 있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바랐던 이상은 그런 거겠지. 순수하게 가족도 있고 그 가족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원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 못하고 지금 엄한 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허탈감인 거야. 그래서 지난가를 되돌이켜 보게 된다. 결국 명주는 마카오 근해에서 가기 전에 아직 안 갔는데 몸을 던지고 만다. 자살하고 만다.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잖아요. 남북에 있는, 남북 사이에 이데올로기라고 할게요. 이념.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허상감, 또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 어떤 한 지식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게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중요하다. 여기 있는 거 전반 다 중요하다. 얘들아, 세 개 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다. 이상향이라고 했죠?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이다. 허황된 이상, 거짓말, 환상. 반대로 한 사발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근데 허황된 이념으로 군중을 속이는 권력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려고 했던 건 바다지만 내가 마주하는 건 사실 물밖에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명준이 터뜨린 웃음의 의미 아까 다 했어요. 통쾌하고 후련함과 있지만 비애하고 허탈감도 다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생각한 대로 일이 끝났지만 진정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는 명준의 복합적인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준의 중립국 행에 담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학습활동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광장 합습하고 다음 활동 해보자. 자, 명준은 어떤 상황에 누워있느냐. 지금 얘가 어디에 참전했다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누구로? 인민군으로서 참전을 해서 지금 포로수용소에서 어디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 사람들이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뭘 선택한다?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북측하고 남측이 어떤 논리를 얘기했느냐 한번 볼게요. 북측, 남측 정리하시면 되죠. 북측은 약간 억압적으로 얘기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갖다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억압하지 않겠다.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 반면에 남측에서는 좀 공감, 감성적인 것을 설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천막을 나와서 터트린 웃음의 의미. 호쾌함, 통쾌함도 있지만 더불어서 뭐도 있다? 허탈함과 비애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보면, 자, 보면 처음에 현실을 정하고 중립급을 선택한 것에 대한 통쾌함과 후련함도 있지만 중립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비애와 허탈감도 있을 것이다. 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학사적 의의 중요하다.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바다하고 한 사발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볼게요. 얘들아, 바다가 뭐라고요? 이상이라고 했죠. 바다가 이상이야. 거창하지만 호황하고 관념적인 대상. 이 바다면 이 물이 뭐예요? 한 사발의 물이 현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 현실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 현실에 대해 작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느냐. 남북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이념, 바다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 한 사발의 물과 괴리되어 있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둘 다 비판이에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역사적인 배경이고 밑에 있는 건 6.25 전쟁이랑 관련된 영화 찾아보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볼 거고요. 다시 자정의 픽션으로 갈게요. 자정의 픽션은 앞쪽이에요. 잠깐만. 자, 자정의 픽션 149쪽인데 살짝 5분만 쉬었다가 마저 바로 할게요. 할게요. 자, 자정의 픽션.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소설치고 되게 특이해요. 현대소설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정의 픽션이라고 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정, 12시의 픽션. 픽션이라는 건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품은 냉동실에 있던 국물용 멸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남녀가 멸치가 사라진 이유를 상상하면서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멸치랑 연계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거기 우리가 배웠던 멸치에 저번 주에 했잖아. 그 멸치는 어떤 멸치가 나와?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멸치를 봤잖아. 잠깐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거기 있는 생명력이 있는 멸치랑 여기 있는 멸치랑 비슷하나? 알겠지? 같이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네요. 어쨌든 자, 멸치들의 탈출 과정을 상상하는 남녀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일상 탈출을 꿈꾸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멸치 이야기지만 멸치들이 그 국물용 멸치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 근데 사실 그게 어디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그리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멸치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멸치에 사실 빗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은 뭐 문학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단어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작품 개관 보시면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얘는 짧은 소설이죠. 그래서 환상적이고 우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멸치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도모해가지고 어디로 뭐 탈출 한 해 만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우의적이란 표현 알아두세요. 우의적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우의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우의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혹은 우화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화까지는 이건 좀 추가적인 얘기야. 따로 쓸게. 우화라는 것도 있어요. 우화는 뭐냐면 어디 뭐처럼 동화처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동물인 것들을 갖다가 사람처럼 표현해서 사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화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의적이라는 건 원래 어떻게 얘기하는 거? 돌려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우의적인 거야? 뭐가 우의적인 거야? 여기서는 사실 멸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회적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우의적이고 우회적이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는 멸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배경 현대이고요. 밤이에요. 그게 자정이잖아요. 그죠? 자정의 픽션.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그렇고요. 공간적 배경 도시에 되게 조금 궁핍한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부자이진 않아요. 도시안 임대 연립주택 3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제, 꿈꾸는 삶의 아름다움, 멸치들이 꿈꾸는 자유의 삶이라든지 꿈에 대한 이야기, 고달픈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의 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면서 사실 자신들도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걸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남녀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든 멸치의 이야기로 나란히 전개된다.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멸치들을 의인화해서, 멸치가 사람보다 낫죠? 그들의 이야기를 희곡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희곡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멸치들의 모습에 고달픈 현세인의 생활을 투영하고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사실은 멸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 따로 빼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방금 전에 나왔던 희곡부터. 작년에 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연극의 대본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극이야. 그치? 이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 멸치들의 희곡이 나오는 거야. 멸치 1, 멸치 2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희곡의 대본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이하게 이 희곡의 대본을 쓰면서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냐?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 그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옆에다가 좀 따로 빼서 쓸까요? 자, 그림을 혹시 몰라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좀 그릴까요? 그려지나? 겁나 얼레벌레 그려지네. 선생님 패드가 아니라서. 이래 있고, 얘들아 잘 그려봐.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외화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외화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액자처럼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이 지금 조금 이런데 이렇게 액자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내화. 더 길게 얘기하면 외화는 외부 이야기, 내화는 뭐 내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액자식 구조라고 하는데 좀 더 보면 외화는 사실 누구와 누구와의 이야기, 남녀, 나가 남자, 그녀가 여자예요. 남녀 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살아가는 직장인 부부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그 직장인 부부의 이야기가 밖이야. 걔네들이 이 안에 이야기인 내화가 있죠. 이 내화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지들이 약간 연극하듯 실시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구성이 뭐예요? 희곡이요. 어떤 이야기? 멸치들의 이야기. 남의 멸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액자식 구조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독자들한테 재미를 준다. 새로운 전개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희곡 안에 있는 것들이랑 외화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전개상의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독자한테 흥미를 주고 관심을 주고 신선함과 생동감을 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두시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볼게요. 우리는 이 중에서 전개랑 위기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발단 잘 이해를 합시다. 나와 그녀는 그거 생각하세요. 직장인 남녀예요. 제 생각에 부부라고 했죠? 집에 왔어요. 퇴근해서 밥 먹으려고 그랬어. 수제비를 먹으려고 했어. 나와 그녀는 수제비를 끓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멸치를 탔다가 멸치가 없네? 육수를 내야 되는데 멸치가 없어요. 근데 멸치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야. 상상 연극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멸치가 왜 사라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전개. 그래서 멸치 이름 있잖아요. 되게 사실적이야. 사람 이름이잖아. 성범수. 성범수라는 멸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내가 남편 같아요. 그래서 성범수라는 제일 리더십 있는 리더 멸치가 있어요. 리더 멸치를 따라하고 그 다음 다른 멸치들에게 힘을 합쳐서 고향 남해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지어냈어. 이게 연극하는 거야, 부부가. 그래서 봐봐, 멸치들은 싱크대 수채구멍으로, 알죠? 수채구멍 거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수채구멍을 탈출하려다가 실패하고 변기를 이용하도록 했어. 그래서 이게 1번 탈출구, 이게 2번 탈출구야. 그래서 장제일 멸치의 희생으로 얘는 조금 성격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희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멸치. 다른 멸치들이 변기를 모두 빠져나가고 장제일도 변기를 빠져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얘기는 사실 안 나오지만 탈출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은 장제일은 동료에게 자신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부탁했어요. 멸치가 나 너무 아픈데 나 이 아픔을 잊게 해줄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해달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동료 멸치가 어떤 연인이 멸치가 사라져서 당황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 그게 사실 누구 얘기일까?
남녀의 이야기야. 옛날에 이런 남녀가 있었대. 그 수제비를 끓이려고 했는데 멸치가 없어져서 당황한 남녀가 있었대.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화랑 외화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멸치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치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멸치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놨으니까. 알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남녀 간의 이야기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현실 그녀가 이 얘기 하다가 지금 퇴근한 남녀가 수제비 먹으려고 하다가 멸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잠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얘기하다가 잠들었어. 그래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연인이라고 했지만 제가 거의 부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내용 들어갈게요. 자, 자정의 픽션 마찬가지로 시험 출제 포인트 먼저 적고 내용 들어갈게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 1번 액자식 구성의 효과, 2번 나와 그녀로 꾸민 이야기 효과, 그 다음에 3번 작품의 주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액자식 구성의 효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내화랑 외화가 있어서 독자들한테 생동감이랑 신선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그녀가 꾸민 이야기의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특이하게 자신들이 실시간으로 희곡을 만들어가는 형식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주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특유의 그 방식을 통해서 관심이랑 흥미 유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작품의 주제. 사실은 멸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사람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멸치한테 녹여낸 거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희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자,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갈게요. 부정적인 거, 약간의 부정,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보면 자정의 픽션. 자정이 몇 시야? 12시. 밤 12시에 어떤 이야기?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꾸며낸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남녀가 수제비 먹는 야심한 시각, 자정에 뭘 만들어냈어요? 픽션을 만들어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꾸며냈죠? 멸치 이야기, 그쵸? 멸치 희곡을 꾸며낸 거죠. 멸치 희곡. 오케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현대인의 힘든 삶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견우는, 그러니까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자, 모의 고단한 현대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단하고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단한 현대인의 삶. 네. 그래서 고단한 현대인의 삶에 드러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녀가 나옵니다. 아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녀는 수제비를 끓이려고, 왜? 멸치 육수를 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냉동실에서 멸치를 찾는다. 하지만 한 줌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걸로는 멸치 육수 제대로 못 내거든요. 그걸 통해서 멸치가 사라지고 없자 그거를 상상하는 거야. 그치? 그 까닭을 상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일상생활에서의 약간 특이한 그런 모습이죠. 나와 그녀는, 자, 그래서 이 나와 그녀가 뭐가 되는 거야? 희곡의 작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설 속 멸치 이야기의 공동 작가란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쵸? 공동 작가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상상이야. 옆집 아줌마가 훔쳐갔나? 이것도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뭐 그녀의 상상 첫 번째, 이건 조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꿈을 먹는 짐승인 트리오핀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상상한 짐승인 거야. 걔네들이 와서 먹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야. 걔네들은 따지면 앞에 있는 상상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수동적이고 현실적인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재미없음. 재미없는 상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야. 멸치들이 도망간 거야. 이렇게 상상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봐봐. 두 사람은 멸치들이 스스로 탈출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한다. 멸치가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멸치가 스스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주체적인 방식으로 상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멸치들의 주체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희곡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전개 발단 부분에서 전개 들어갔어요. 트리오핀이 아니야. 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녀가 얘기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녀가 아니야. 트리오핀이 먹은 게 아니라 멸치들은 자기들끼리 도망간 걸로 하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한 말이었다. 그 바람에 스스로 감겨오던 눈이 다시 떠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힘든 직장인 부부의 모습인 거야. 졸고 있다가 트리오핀이 먹은 게 아닌 걸로 하자고? 알겠어. 한 거야. 알겠지? 스스로 담겨오던 눈이다. 굉장히 피곤하다, 고단하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자, 우리들의 원래 상상은 이랬어요. 501호 아줌마가 훔쳐간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상상, 아까 얘기했어요. 1번이었어요. 상상 1번. 그 다음에 저 무화과쯤 분무기를 달고 다니는 그 짐승, 얘네들이 상상한 짐승 있죠? 상상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좀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아니야. 그런 상상 집어치우고 우리 새로운 상상으로 가자. 그래?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불 속에 있는 그녀의 손가락을 자꾸 꼬물거렸다. 그러니까 부부의 모습이야. 봐봐. 자꾸 꼬물거렸다. 처음엔 차가웠으나 금세 따뜻해졌다. 우리를 묶어놓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나와 그녀를 묶어놓는 건 이란 뜻이지. 나와 그녀를 묶어두는 것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온기였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배려가 있어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손을 옮겨서 이렇게 녹여주는 거와 같은 작은 배려가 있습니다. 뭐 이건 추가적으로 쓰면 이런 걸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힘든 상황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서로를 조금 위안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관계 유지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밑에 쓸게요. 관계 유지에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서 서로를 일상의 재미없음, 무료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멸치는 누가 데리고 간 게 아니야. 스스로 집을 나간 거지. 이 여자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자, 어이쿠. 자, 그래서 어이쿠의 의미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니? 이런 의미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들어보라고. 국물을 낼 때 말이야. 물이 끓으면서 멸치들이 모두 냄비 한쪽으로 모이잖아. 그 끓여보시면 알아요. 점점 이렇게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가운데 모인단 말이죠. 그 망에 안 넣으면.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상상의 근거야. 실제야. 이건 진짜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 본 적은 없는데 하고 그녀가 신이 나서 얘기했어. 바로 우정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여자 같아요. 밝네요, 여자가. 자, 우정 때문이야. 미리 쓸게요. 위에 다시 한번. 왜 멸치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했을까? 이 여자는 우정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얘들아. 물이 끓으면 멸치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건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는 우정 때문이라고 조금 의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출발하는 거야. 자, 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정이 깊은 생명체거든 했어요. 미리 한번 다시 쓸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멸치의 희곡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이미 좀 써놓고 나서 내용을 들어갈게요. 멸치한테 인간이 가진 속성인 우정이라는 걸 붙여서 의인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멸치가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 모습은 확대 쓸게. 현대인을 갖다가 어디에 투영한 것이냐? 멸치에 투영한 것이에요. 그죠? 투영이라고 적을게요. 네, 쓸게. 자, 현대인을 갖다가 멸치에 투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멸치를 갖다가 인격화해서 만든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멸치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소설에서 전개에서의 개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멸치가 어떻게 살아있어? 되게 생동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해? 자기 스스로 탈출하려고 하지. 거기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이런 표현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멸치들이 탈출하는 모습은 누구가 담고 싶은 우리 인간들이 담고 싶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를 대신 투영해서 얘네들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모습은 그 일상을 탈출하려는 자신들의 얘네들한테 위기가 되겠죠? 그런 일상을 탈출하고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야.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현대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죠?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멸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호응을 해준 거야. 그래,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해. 들은 것 같기도 해. 그녀의 상상이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부터 지금부터 연극을 하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중학교 체육 시간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들은 언제나 함께야. 한 마리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뭉치면 싫어하는 육수를 내잖아. 그리고 원래 멸치는 얘들아 혼자 안 다니잖아. 떼고기잖아, 떼고기. 그래서 같이 다녀요. 멸치 한 마리는 부러지지만 여러 마리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속담도 떠오르네. 이제 알겠어.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떠난 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속담인데 약간 뭐랄까, 걔를 갖다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 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변형해서 멸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들은 묶이면, 서로 모하면, 협력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협력의 힘에 대해서, 멸치의 저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멸치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틀림없어. 나는 잠깐 궁리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들이 떠난 이유를 알겠어.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던 거야. 자, 그러면 여자가 처음에 우정 때문에 걔네들은 뭐 떠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남자도 호응을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누구였더라? 그렇지? 여기서 지시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돼요. 멸치구나. 멸치가 떠난 이유를 알겠어. 뭐야? 그들은 뭘 느꼈어? 수치심을 느꼈어. 어떠한 수치심을 느꼈냐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떠났대. 하고 망설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그저면 이제부터 그들의 리더가 한 연설을 인용할게. 했어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보석의 환자가 엘리자베스는 그저께 네가 먹었잖아. 이거는 옛날 멸치야. 네가 먹은 멸치니까 재미없고 다른 멸치를 가지고 오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새 리더의 이름은 뺨에 마마 자국이 있는 성범수야. 굉장히 리얼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 이름처럼. 자, 그녀가 마지못해 수군 그래. 엘리자베스 말고 성범수로 하기로 하자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많은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성범수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 희곡은 누가 전개하는 거야? 부부가 전개하고 있어. 부부가 역할이야. 알겠지? 그래서 남편은 지금 리더인 성범수 멸치 역할을 맡았어. 알겠지? 그건 좀 생각해 두세요. 자, 그래서 희곡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잠시 정리하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목의 의미가 나오는 거. 제목이 뭐야? 자정의 픽션이잖아. 자정 시간에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희곡의 모습인 거야. 알겠지? 다시 자정의 픽션.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남녀 간의 대화였다면 여기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내화가 되는 거죠. 안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자, 희곡이랑 아까 액자식 구성을 쓰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는데 중요하니까 옆에 따로 빼가지고 좀 쓸게요. 네. 약간 깨지는데 이렇게 내려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무슨 구성이다 얘들아? 외화 안에 내화가 있는 액자식 구성, 그치? 액자식 구성이었어. 다시 한번 쓸게. 바깥 이야기 외화가 있었고요. 안에 이야기인 내화가 있었어요. 외화랑 내화가 있는데 좀 확대해서 쓸게. 자, 외화는 누구? 나와 그녀의 대화. 수제비를 먹으려고 했다가 멸치 육수가 부족해서 실패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나와 그녀의 대화가 외화고요. 그 다음에 내화는 뭐라고 했지? 멸치들의 탈출기죠. 탈출기. 탈출기가 무슨 형식으로? 희곡 형식으로 들어있는 것이 내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슷해요. 이런 액자식 구성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독자가 가지고 있는 뭘 강조하냐? 상상력을, 아니면 멸치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독자들의 흥미와 생동감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심 유발이에요. 흥미 유발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강조하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제 강조 당연히 되겠죠. 멸치들이 살려고 하는 삶이 인간들이 살려고 하는 삶이구나. 현대인의 힘든 삶을 이런 식으로 남아 위로하고 조금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쓴 거구나 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 내화가 무슨 방식이다? 희곡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그 현실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희곡의 특징이에요. 희곡은 사람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현장성의 문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현장성의 문학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현장성의 문학이자 더불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얘네들은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에 뭐를 높여주냐? 똑같아요. 독자의 관심과 흥미와 뭐 여러 가지 행동감을 높여주고 주제를 강조한다. 내용은 같습니다. 효과는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희곡이나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데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전개 방식을 쓰면서 지금도 들어가는데, 자, 성범수. 여기서부터 이게 멸치예요. 내가 연기하고 있는 멸치. 자, 여기서 긍정 멸치랑 좀 부정 멸치가 나오는데 긍정 멸치입니다. 얘는 멸치의 리더예요. 내가 리더. 자, 얘 이름 성범수야. 그래서 다시 의인법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가 누구야? 이 성범수 멸치야. 성범수 멸치야. 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9마리밖에 남지 않은 우리 멸치 여러분들에게 내 뜻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제비를 먹기 전에 냉장고에선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봐봐. 9마리가 한 줌에 해당하는 마리수야. 아까 한 줌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 9마리 되는 거야. 자, 나머지 8마리. 얘 뺐으니까 8마리죠. 자, 얘네들은 아직 성격이나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이를 딱딱 부딪히며 왜요? 냉동실 안에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했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혹시 모르니까 희곡이니까 쓸게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대사가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지시문이라고 그러죠. 가로 안에 있는 친구들. 특히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행동 지시문이에요. 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하기로 했어요. 자, 밑에 정리 한번 할게요. 멸치의 행방에 대한 상상,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세 번째 상상, 우리가 지금 희곡을 시작한 이 부분이 가장 주체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보면 멸치가 인격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됨으로써 앞에 있는 상상보다 조금 더 주체적인 멸치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얘기고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뭐냐? 뒤에 나와요. 자, 우리 남의 멸치들, 자, 우리의 출신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남의 멸치예요. 그러네요. 남의 멸치들은 다른 멸치들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당당하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따지면 대조법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는 남들 멸치보다 잘났어. 이거지. 잘났는데 얘네들이 이런 특징은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서나 장점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런 큰 몸집과 큰 크기는 원래 장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 됐다는 거야. 왜? 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에게는 이 멋진 외모가 오히려 약점이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성범수가 사심을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들 남의 멸치는 다른 멸치들과 다른 멸치들은 우리보다 작은 멸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리법에서 차이가 나는다. 인간들은 다른 멸치, 조그만 멸치, 잔멸치라고 그러죠. 그 잔멸치는 그냥 먹어버리잖아. 볶아서. 볶거나 튀기거나 졸여서 한 점도 남김없이 먹는데 반해. 그러니까 생명을 다 먹는 거죠. 남김없이.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 없이 다 먹는 거야. 그랬는데 우린 너무 크니까 오히려 안 먹잖아, 사람들이. 멸치는 사실 이런 용도면 국물 내기용이야. 남의 멸치는 오로지 국물만 우려낸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받는 푸대접에 대해서 이러한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야. 다시. 그래서 이 멸치가 뭘로 쓰이냐? 국물 내기용으로 쓰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야. 우리 이게 푸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모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겠느냐. 그뿐 아니다. 국물을 내기 전에 우리는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는 그런 굴욕을 겪는다. 이게 푸대접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큰 크기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무슨 멸치니? 남의 멸치야. 그치? 우리는 남의 멸치. 우리가 억울하다 하는 거야. 참고로 이거는 안 떼면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떼는 것입니다. 자, 머리와 내장이 무엇인가? 우리의 뭐가? 지성과 영혼이 담긴 그릇이다.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거 바로 쓸게. 머리와 내장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 크기가 큰 것에 의해서 국물 내기용으로 쓰다 버려지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받아가 놓고 우리를 쓰다 버린다라는 얘기고요. 머리와 내장을 뜯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다시 보면요. 이렇게만 쓸게요. 1번하고 2번의 일. 하나 국물 내기용. 하나, 얘는 머리랑 내장 뜯기기인 거죠.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성한 부위가 살점과 척추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인데 여기를 떼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푸대접 다시 한번 쓰면 1번, 2번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얘 마지막 멘트를 보면 알겠지만 얘 성격이 좀 알 수 있습니다. 성범수 리더의 멸치는 말 그대로 리더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냐?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지. 그치? 멸치들을 갖다가 옹호하고 멸치를 약간 한 번에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죠. 리더십이 있고요. 멸치로서의 자부심이 있어. 우리 남의 멸치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자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라고 뒤에 나와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는 방법 1 탈출 방법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이다. 이해돼요? 네, 같은 말이니까 뒤에 다시 한번 나오면 더 쓸게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 나중에 자, 8마리 중에 한 마리가 봐봐. 그 8마리 중에 한 마리야. 얘는 다른 애야. 부정의 멸치야. 하지만 머리와 내장을 넣으면 육수가 탁해지잖아. 이건 무슨 말이야? 얘는 머리와 내장이 우리의 정신과 뭐 그릇인데 그걸 떼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야 그거 넣으면 어차피 비려지잖아. 탁해지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조리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이야. 이게 누구냐? 자, 성범수가 이곳 냉동실이 어두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만 찐득한 비음을 듣자 하니 너 목소리 듣자마자 너는 이건 부정할게. 너는 기장도군에 살다 온 우성어 그물에 걸려서 비명횡사한 황기택이로구나.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황기택이야. 여기서 유일하게 약간 투더 너네 스머프 아니? 투더리 스머프 알아? 맨날 불만 얘기한 그런 스타일이야. 알지? 응. 그래서 얘는 굉장히 성격을 미리 좀 쓰면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고 뭐가 없냐? 협조성도 없고 굉장히 적극성도 없고 협조성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나중에 장제일이가 그 희생할 때도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앞에는 얘들아 얘에 대한 설명이야. 얘가 멸치인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느냐. 여기 두 분에 살다가 우성어 그물, 우성어라고 하는 사람이겠지. 거기에 뭐 그물에 걸려서 비명행사. 비명행사는 알지?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 멸치로서 냉동실에 들어오게 되었어. 이런 얘긴데 자 비린내 풍기지 말고 그 고약한 입 좀 다물어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닥치래요. 그쵸? 자, 그래서 내 말의 요지는 여기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체면과 묵상으로 도망칠 바에야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고향 남해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범수가 얘기하는 거죠. 자, 고향 남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부당한 대우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 이제 이해되시죠? 1번, 2번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따이는 거랑 우리가 쓰다 버려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저항하자,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리더십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책임감이 있다.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냉동실, 제목, 고향 남해, 우리의 목적지죠.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 고향 남해 비교해서 쓰자면요. 냉동실은 얘네들한테 죽음의 장소야. 죽음만을 기다리는 장소지. 멸치 육수가 되기를.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로 이해되는 것이 냉동실입니다. 그죠? 시련과 고난의 장소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장소야. 얘네들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지? 하지만 이 고향 남해는 원래 얘네가 뛰놀던 것이야. 자유가 있고요. 생명력이 있는 장소죠. 자유와 생명력의 장소고요. 굉장히 그대로 쓰면 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장소구나 하면서 거길 돌아가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성범수 멸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랑 고향 남해는 중요하니까 발표 한 번씩 하고요. 그런 모습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놀라운 선원의 8마리 멸치들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뜬 가운데 자 놀라운 선언이 뭐야? 우리 어디로 가자? 남해 바다로 돌아가자. 남해 바다로의 귀향. 고향으로 가자. 귀향. 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다른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놀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짝 마른 멸치한테 어떻게 입을 다물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다 마른 상태인데 어떻게 다물라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대는 애가 있어. 얘가 누구냐? 황기택이야. 황기택. 그래서 불평불만 많은 성격을 보여주고요.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죠. 말꼬리 잡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뭐 입을 다물라는 거야. 그래서 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하고 투글거리는 황기택의 목소리만 들려온다. 자, 그래서 멸치들은 비닐을 찢고 마침내 냉동실 문 밖으로 탈출했지. 자, 이건 뭐야? 우리야.
우리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나랑 그녀의 대화죠. 그래서 멸치들이 냉동실에서 없어지게 된 거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 아마 나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 성범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나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얘들아? 내화지. 그치? 바깥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옆에 따로 쓸게요. 내화하고 내화에 쓸게. 내화와 외화에 빈번, 자주 있는 뭐가 있다? 교차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희곡 아닌지 아니면 얘네들의 대화인지 알지? 이해하시고 자,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할 텐데 도대체 성범수의 멸치 대가리에는 무슨 계획이 들어있는 걸까? 이건 뭐야? 약간 우리 진짜 연극하는 거야. 우리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봐봐.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른 멸치는 힘도 없잖아. 그게 바로 성범수의 첫 번째 목표와 관련이 있었어. 고장나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싱크대의 수도꼭지. 설마. 자, 봐봐. 이건 아마 나의 생각인 것 같은데 멸치들이 그러면 그 바싹 마른 몸으로 어떻게 해서 냉동실 밖을 빠져나게 되었을까? 그 냉동실 밖만 나오더라도 걔네들은 바싹 말라있으니까 떨어지기만 해도 다 부스러기 될 거 아니야. 다 조각조각이 날 텐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싱크대의 수도꼭지 덕분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전개하기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나와 그녀가 시설이 낡은 집에서 무슨 임시주택이잖아. 그치? 빌린 거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히 궁핍한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걔네들이 이용해서 물을 맞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바짝 마른 상태가 아니라 탱글탱글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설마 하더니 마치 얘네들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설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그녀가 말꼬리에 흐리더니만 한쪽 발끝으로 이불을 톡 걷어차면서 말했다. 제법 톡톡한 멸치였네. 누가? 성범수가. 그치? 그래서 그 물방울을 통해서 몸을 부풀린 거야. 그래서 봐봐, 이런 거지. 멸치가 이렇게 바짝 말라있다가 통통해서 원래 있는 모습을 유지를 하게 된 거겠지. 멸치를 세로로 그렸어, 얘들아. 어쨌든 자, 저 은빛 나는 남의 멸치를 생기발랄하게 거듭나려고 말이야. 그래서 동료들과 탈출하기 위해서 성범수가 내놓은 대책,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았어. 그게 바로 성범수가 그의 동료들을 인솔해서 극복해낸 첫 번째 난제였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극복해낸 첫 번째 난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난제냐. 냉동실에서 일단 나가기. 어떻게? 몸이 성한 상태에서. 몸 성하게 나가는 법. 왜? 그냥 나가면 다 바스러지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로써 뭐 하게 됐냐. 수도꼭지, 옆에 확대 쓸게. 수도꼭지, 물로 몸을 부풀리기. 그러니까 몸을 불리기. 불려가지고 얘네들이 웬만한 충격에는 부스러지지 않게. 오케이? 그래서 나오게 됐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멸치들은 냉동실에 들어있을 때부터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들끼리. 자, 그러니까 냉동실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상태야?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없는 상태. 수동적인 상태지, 그치? 수동적인 상태에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 이거는 뭐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 그치?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성범수. 이렇게 얘들아 대화가 나오면 이게 내화가 되겠지, 그치? 자, 이로써 우리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이곳을 탈출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긍정적인 몸이 되는 거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얘가 비아냥거린다고 했잖아. 이건 다 행동 지시문이야, 얘들아. 저기 안에 있으니까 가로 안에. 자, 여기가 남해와는 한참 떨어진 내륙의 연립주택 3층이란 건 너 알고 있지? 냉동실만 나오면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남해까지는 굉장히 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그녀의 집이 여기라는 것도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알겠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멸치를 의인화해서 얻은 효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 다 설명했어요. 의인화해 사람들한테 생동감, 관심, 흥미를 줬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인간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고요. 읽어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멸치의 의미 변화. 냉동실 안에 있었을 때는 수동적이었다가 지금 물방울로 몸을 부풀리고 나서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실 그래서 걔가 상징하는 거는 냉동실 안에 있는 게 현실에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야. 꿈을 잃은 채 살아가는 고달픈 현대인의 모습이 냉동실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꿈을 찾아서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의 소망이 저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멸치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공간의 대비로서 냉동실이 부정, 그 다음에 남해가 긍정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 좀 더 할게요. 자, 상범수도 황기택도 아닌 멸치 한 마리. 여기서 사실 중심 멸치는 성범수랑 황기택이랑 장제일까지야. 나머지 무슨 봄이랑 다른 여자애 하나 멸치도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은 좀 부차적인 애들. 자, 상범수랑 황기택도 아닌 다른 멸치가 누구냐? 성을 내면서 얘도 성질이 좀 있어요. 완도 해역에서 완도 아시죠? 그 완도 미역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 해안가. 거기서 오수를 즐기다가 졸지에 비명 행사한다. 장제일이 생각하기에 당신 황기택은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계속 비아냥 대리기만 하고 아무 말도 자기 해결책도 못 세우는데 뭐라고 하기만 하잖아. 참고로 오수는 뭐 그 오수 말고 오염된 물 말고 여기서는 낮잠이라는 뜻입니다. 낮잠 자고 있다가 하고 잡혀온 거야. 얘는 그치? 이런 멸치인 거야. 알겠지? 비명 행사한 장제일. 이 생각하기에 당신 황기택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계속 깐죽거려서 뭘 어쩌자는 거야? 다른 좋은 생각이라도 있다면 배운 게 없고 매사에 과격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성격을 인정한 거죠. 나 장제일한테 얘기해보던가. 나의 성격 어때요? 이 장제일은 과격해요. 조금.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자, 서로 삿대질을 하는 장제일하고 황기택을 뜯어 말리며 얘가 뭐가 있어? 중재하죠? 리더십이 있다. 아유, 하지 마세요 하다가 우리 멸치들은 우정이 아주 깊다고 한 주인 아가씨의 말씀을 벌써 잊었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다 들린 거야. 알겠지? 그런 설정인 거야. 자, 우정이 아주 깊다고 누가 얘기했어? 주인 아가씨.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가 멸치들은 우정이 아주 깊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속에서 뭉치는 성격이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우리는 우정이 있어야 돼. 한 몸한 뜻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다투면 어떻게 하나. 마침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일단 한번 들어들 보게 하면서 좋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옳거니 이제 알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야? 외화지. 그치?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정말 근사해. 멸치 대가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리다니 믿기 힘든걸? 그런 아이디어가 뭘까? 자, 그렇지. 믿기 힘들지. 앞으로는 멸치 대가리도 먹어줘야 돼. 함부로 버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맞아. 그럼 어서 변기 얘기를 해봐. 자, 봐봐요. 변기 얘기를 해봐. 변기? 웬 변기? 양변기 구멍으로 탈출하는 아이디어 말이야. 아, 그렇지. 하지만 그들은 수채 구멍을 먼저 생각해냈어.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왔거든. 했어. 자, 그럼 잘 봐야 돼.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들아. 남자가. 아,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여자야. 그녀가 이 얘기 해봐. 이 다음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을까? 냉동고 밖으로 걔가 얘기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해봐.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탈출구는 사실 변기인데 변기가 얘네들이 성공하는 내용이야. 미리 얘기하면. 그 다음에 수채구멍이 1차인데 얘는 실패하는 생각이야. 나의 생각이지. 그치? 처음엔 그랬어. 처음에는 수채구멍으로 가기로 했어. 냉동실에서 이제 수채구멍으로 가서 거기로 가면 하수도로 통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어. 근데 문제는 있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름망이 있잖아. 못 나가. 얘들아, 그 음식물 쓰레기 안 빠지게 하려고 거름망 하는 거 알지? 거기를 나가기엔 국물용 멸치가 너무 큰 거야. 그치? 그래서 거름망 사이로 물 오른 국물용 멸치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녀가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세계관 걱정이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너무 논리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믹서로 저희들 몸을 갈기 전엔 말이야. 듣고 보니 맞는 얘기였다. 나는 얼른 수습했다. 봐봐. 그래서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즉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티가 나죠. 그죠? 그래서 막 고치는 거야. 중간에. 아, 그래? 아, 좀 그런가? 그럼 변기로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렇게 자 바로 그 때문에 거름망을 제거하려고 멸치들이 애를 참 많이 썼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멸치들이 으쌰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렇다가 몇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그 멸치를 보기 전 1시간 전에 지났겠지? 1시간이 지난 후 성범수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얘네들은 어디로 나가려고 한 거야? 수채구멍으로 나가려다가 실패한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수채구멍 탈출하려고 끙차끙차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탈출. 굴럭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봐봐요.
친구들이여, 내가 지금 살짝 보니까 이 거름망은 알루미늄 재질의 우회전 나사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웃기죠? 멸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쓸데없이 힘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따지면 멸치가 할 말이 아닌데 멸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멸치가 뭐 하고 있어? 자기가 거의 사람이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치의 지능으로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알루미늄, 뭐 우회전, 나사가 박혀있느니 뭐니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독자들한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재미를 유발하고 있죠. 아, 뭐 멸치가 이런 생각도 하냐 이런 거지. 그런 재미를 준다는 거고요. 자, 성이 나서 얘는 아까부터 계속 불만이 많아요. 비늘까지 벗겨져 가면서 시키는 대로 1시간 넘게 낑낑기려고 놨더니 이제 와서 그게 뭔 소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계속 여기 너가 이렇게 나가자고 해 수직구멍에 막 몸 비벼가지고 몸 다쳤는데 지금 와서 다른 거 하자고? 너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계속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요. 굉장히 비아냥된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멸치. 자, 다른 멸치 나왔어. 이건 진짜 다른 멸치예요. 여자의 멸치인 것 같아요. 자, 중국 어선을 피해서 한국 영해로 달아났다가 동명호에, 얘들아, 이 호라는 게 아까부터 다 얘들아, 그 배 이름이잖아. 동명호, 무슨 호 해가지고 배 이름이죠. 거기에 그물에 걸렸어. 그래서 비명 행사했지만 본디 사나주구나 팔자가 팔자인 나. 송보미, 내 이름은 송보미야. 다른 멸치 이름이야. 걔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로 각신할 것이 아니라 성범수의 말대로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얘는 중재자야. 성범수 편이야.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다른 거나 해보자. 다른 강책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1시간 동안 쓸데없이 하게 만든 죄는 그 이후에 잔인하게 따지자고. 무슨 얘기야? 저 리더가 잘못한 건 맞아. 그 성범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해결하고 나서의 일이잖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쓸데없이 한 거. 수채구멍 탈출을 위한 헛수고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야. 물론 나도 짜증나지만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조금 이따 따지기로 하고 이런 얘기죠. 그건 그 이후에 단일하게 따지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물론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두었다. 얘가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라는 거,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 그건 바로 뭐다? 변기다 했어요. 이제 아까 그녀가 얘기했던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녀가 기뻐했다 하면서 이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희곡이 전개가 되니까 얘가 기뻐하는 거죠. 드디어 그 길을 찾아냈구나. 그 길이 바로 변기의 길이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 성범수는 확실히 리더 자격이 있는 멸치였어. 그리하여 모두들 변기 아래 한 줄로 늘어서서는 팔짝팔짝 뛰어서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내본 게 없고, 자, 상상하세요. 이렇게 변기 대충 그릴게. 여기 이렇게 변기가 있으면 얘네들이 여기 안으로 폴짝폴짝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매사에 과격한 장제일은 아까 성격이 좀 그랬다고 했잖아? 너무 높이 튀어오르는 바람에 두 번이나 변기 넘어 뒤쪽으로 날아갔어. 세 번째는 마침내 성공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장제일 멸치가 여기 막 뒤쪽으로 계속 넘어갈 뻔 했다는 거야. 근데 결국엔 들어갔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근데, 자, 그거 참 다행이긴 한데, 하고 점점점 하다가 그녀가 걱정스럽게 얘기했다. 그런데 물은 누가 내려? 여기 이렇게 물 내리는 게 있겠죠? 그걸 누가 내려? 내려야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세계관 지적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지. 이야기를 계속 꾸며나가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중요하다 밑에 액자식 구성의 효과 별표, 희곡 형식의 효과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희곡 형식 플러스 액자식 구성에서 액자식부터 먼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더해준다. 내부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갈래의 형식을 써서 신성함과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예, 마찬가지고요. 현재형의 대사, 이게 현장성의 문학이란 뜻이고요. 대사와 행동 중심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한테 주제 강조와 흥미, 관심 유발이다.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황기택이 아까보다 더 서운이 난 목소리로 얘는 계속 불만이야. 누가 대변을 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는 뭐냐? 저런 작자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내가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봐요. 자, 누가 대변을 볼 때까지가 뭐야? 누가 물을 내릴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변을 내린다는 건 물을 내림. 그때까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손 놓고 기다리자는 거야? 저런 작자가 누구야? 성범수를 얘기하는 거야. 저런 놈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한 게 내가 바보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심하다 한심해 계속 비아냥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그거를 얘가 막 얘기를 한다고 나랑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려 채근하며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봐봐. 지금 상상해야 되더라. 내가 남편이야. 옆에 그녀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성범수 역할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야, 자 하면서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무슨 얘기야? 변기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그녀가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의 실마리랑 이야기 내용은 누구 머릿속에 있어? 그녀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빨리 다음 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그런 상황이야. 자,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리더의 면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체근한 거야.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해서 우리가 공동 작자라는 거야. 사실 이거는 머리를 맞대보자는 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희곡 밖에 있는 그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머리 맞대서 이 다음에 어떻게 그런 변기를 내릴 건지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희곡 밖에 나가 그녀에게 해결책을 생각해주게 요청해. 여보,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할까? 이런 거잖아요. 알겠죠? 자, 해서 머리를 맞댄다고 저 레버가 당겨져? 저 레버가 얼마나 무거운데 얘는 계속 비활용되죠? 성범수, 그녀를 더욱 최근 여보 빨리 이러는 거죠. 아, 방법이 이때도 우리와 함께 머리를 하다가 자 아내가 장제일로서 등장을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녀가 장제일이 되어서 나의 희곡 안에 직접 개입하는 거야. 여보 이렇게 하자는 거지. 봐봐. 좋아 나한테 맡겨.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미리 쓰면 얘가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 레버를 내리잖아요. 알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희생적이다. 굉장히 좀 결단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냥 성격이 더럽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멸치일동. 뭐? 자, 아니 너 혼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우리 전부가 잘려들려도 당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장제일이 겁나 자세하게 양변기에 대한 분석을 해요. 이건 주식회사 포인트 산업에서 제작한 원피스 타입의 RWC 161 양변기야. 막 이러면서 자, 역류 방지 밸브 일체형이라서 구조가 단순하지. 얘들아 변기에 뒤에 까보면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 있잖아. 거기 안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은 아까 펄쩍 뛰어 올랐을 때 얘가 뒤에 넘어갔잖아. 성격이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갔다 그랬잖아. 그때 봤대. 자, 저수조 뚜껑에 조금 깨진 부분을 봤어. 그러니까 그 뚜껑이 있을 거잖아, 얘들아. 여기 변기 뒤쪽에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알지? 뭔지 상상되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양변기에 여기 이렇게. 뭔지 알지? 나 대충 그렸지만 뭔지 알지? 여기 뒤쪽, 여기 부분에 금이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래. 거기 들어가서, 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면, 내 꼬리 쥐느러미가 있는데 그걸 변기와 이어진 구멍 안쪽으로 집어넣은 이후에 몸을 똑바로 세워서 마그를 들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이 레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내가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레버를 당길 필요도 없이 물이 내려갈 거야.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내리면은 자동수용으로 이렇게 레버가 당겨지거든요. 그런 거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동하여 장제일 부디 나를 용서해줘. 우리가 삶아질 때 널 위해서 누른 건 다름 아닌 나였다고 갑자기 이제 극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봄이 있죠. 우리 앞에서 성범수의 편 들었던 애 있잖아. 여기 송봄이, 그치? 걔를 얘기하는 거야. 걔가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뜨거워서 너를 위해서 그냥 막 눌렀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줄 수가 있어? 미안해. 막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장제일 괜찮아 친구. 뜨겁게 삶아질 땐 누구든 남을 누리게 되어 있다네.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 포용하는 너그러운 모습이 있다. 웃기죠?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멸치들의 모습.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간접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중력이라고 하지. 난리 났네요. 자, 황기택이 얄밉게 대적하면 자자, 주인 아가씨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서 시작하자. 지가 희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모습이죠.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주인 아가씨는 누구예요? 그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그녀랑 나랑 집에 와서 수제비 먹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동 황기택을 노려보면 웅성거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황기택을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황기택에 대한 불만, 약간의 증오를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멸치가 나와요. 한선이가 나와요. 자, 또 다른 멸치, 봄이랑 약간 비슷한 포지션. 자, 동료에 대한 우정이 과도하게 깊어서 난생 처음 본 장제일을 따라서, 자, 그러니까 장제일을, 우린 아까 멸치 특성이 우정이 많은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장제일을 따라와서 죽었던 멸치래요, 얘는. 그래서 전남 완도 부분에서 객사한다. 전한선은 이 제안 반댈세. 자, 이것도 약간 난 이 제안 반댈세.
패러디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자, 고향에 돌아간다는 핑계로 우리 중 하나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얘는 반대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희생시키고 우리를 가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저수조 안에 갇히게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야. 난 그런 짓 안 해. 아니 못해. 네가 가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어. 하면서 얘가 막 이제 희생하는 장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 너희들끼리 돌아가. 그리고 내 눈을 대신해서 넓은 바다, 우리의 이상향 남해 바다를 마음껏 보도록 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푸르고 신선한지 말이야. 난 그걸로 좋게. 굉장하네요. 영웅이네요. 자, 그래서 성범수 너는 훌륭한 지도자야.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멸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멸치들의 모습이 되게 뭘 추구하는 거냐?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멸치들의 모습이다. 여기 멸치 이렇게 하겠다는 그림도 나와 있네 얘들아. 괜히 그렸네. 밑에 다 나와 있죠 얘들아. 얘가 지금 꼬리 지느러미로 이 배수구를 올려내고 있어요. 그럼 물이 빠지거든요. 그럼 물이 내려가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범수 너는 훌륭한 지도자야 하면서 지도자로서 너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자,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 얘기하고 싶었냐?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멸치를 통해서 현대인의 소망.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장제일이 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너가 없으면 우리는 각성하지 못했을 거고 여전히 냉동실 안에 있었을 것이면서 이 부정적인 공간에 있었을 것이면서 주인 아가씨가 돌아오시는 밤에는 머리와 내정이 제거된 채로 수제비 국물이 되었을 거야. 수제비 국물이 싫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수제비 국물도 꽤 훌륭하지만 난 그렇게 살아도 좋았을 건데 어쨌든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고 미역을 드신 건 얘네들도 엄마가 있었겠죠. 멸치 엄마가 미역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시원한 수제비 국물 한 대접 우려내라고 그런 게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을 키울 때 더 큰 폭으로 우리를 키웠겠지. 거기에 따른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죠. 나는 충분히 행복해. 성공과 실패는 나중 문제야. 왜냐하면 잠시나마 이 말라비틀어진 머리로 무언가를 꿈꾸었기 때문이지. 봐봐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소망이 여기 안에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은 결코 저 남해를 유영하고 있어. 그런 벅찬 기억은 육신이 갯벌로 돌아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결의를 얘기하는 멸치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남해라고 하는 게 이상이 되겠죠. 그런 멸치의 모습이다. 일동 흐느낌, 흑흑 고마워 뭐 이렇게 그쵸? 일동 흐느낌에서 여기 결국에는 이 장제일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고 희생에 감동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뒷부분의 이야기로 요약돼서 나오긴 하지만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흔한 그런 슬픈 스토리는 아니에요. 장제일이 죽었냐?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장제일의 희생은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멸치들은 한 마리씩 변기에 물살을 타고 나갔어. 근데 장제일도 다행히 평 튀어 올라서 내려간 거야. 그치? 해서 물살에 합류해 하수도로 빠져나오는 성공하지만 큰 상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지느러미로 계속 이렇게 그 하수도에 있는 거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장제일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야기를 요청해. 기억나? 앞에서 그랬잖아. 어떤 이야기? 연인의 이야기였잖아. 그게 우리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멸치 한 마리가 한 허름한 임대 연립주택에 가난한 연인이 살았대.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달픈 일에 시달리다가 퇴근해서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서 수제비를 끌려던 여자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그게 우리 얘기잖아. 그치?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로 연극을 하는데 멸치들의 이야기를 하던 나는 이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든 거야. 그치? 이게 현실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녀가 잠드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현대인들한테 이 멸치의 이야기는 잠이 들었다는 건 편안하다는 이야기로 되는 거죠. 이 멸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은 거야. 하루의 수고로움을 이 멸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털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전달받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보면 작품에 투영된 현대인의 소망 밑에 발표 한번 할게요. 내용 중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냉동실의 멸치와 탈출을 꿈꾸는 멸치는 다른 의미죠. 냉동실에 갇혀있는 멸치는 현실에 수능해서 살아가는 그런 약간 비참한 현대인의 모습이죠. 고달프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탈출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멸치들은 꿈을 쫓아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의 모습이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와 그녀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을 대표하는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달픈 삶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안이라는 것을 얻어보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주제가 일상을 탈출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은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현실에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정의 픽션. 그래서 자정의 픽션의 내용 감상하고 활동하기. 두 이야기 인물들이 처한 상황. 자, 보시면 냉동실에서 사라진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냉동실에 사라진 멸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9마리 멸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냉동실을 탈출을 해서 고향 남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변기에 물을 내리기 위해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죠? 그랬죠? 했을 때 멸치의 성격. 여기 나와 성범수, 이 리더 멸치, 그 다음에 장제일, 희생을 하지만 성격이 조금 괴팍한 장제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황기택, 얘는 이런 애가 있었다는 거죠. 냉동실에서 탈출을 이끄는 걸 보아서 리더십이 강한 성범수, 그 다음에 멸치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책임감이 있고요, 굉장히 논리적이다. 네. 앞에 제가 논리적이란 말 안 썼네요. 논리적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제일은 다소 과격한 성격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꿈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막 엄청 말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황기택은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태도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별표, 2번 별표. 작품 속에서 나와 그녀의 이야기하는 과정에 유의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나와 그녀가 멸치를 의인화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야? 멸치가 사실 자신들의 이야기고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일상 속의 무료함을 달릴 수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 멸치를 통해서 꿈을 위해 탈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꿀 수가 있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생동감을 준다. 우리의 삶의 위안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찾고 그 까닭을 얘기해보자. 뭐 멸치들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웃음을 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장제일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황기택의 모습이 나오지? 그것도 뭐 우스꽝스럽다라는 얘기죠. 성격이 잘 드러나서 행동감 있게 느껴진다. 뭐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그래서 작품 속에서 나와 그녀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활동이 그들한테 어떤 의미일까? 위안을 주는 거죠. 무료함 해소라고 했잖아요. 탈출하는 멸치들에게 자신들의 투영 함으로써 고단함을 잊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건 참조해 주시고요. 이 단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목적에서 문학 창작하기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 범위는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면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연습만 남았어요. 알겠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내일 5시, 6시 반 5시에 데스크로 일단 오시면 되고 6시 반에 아마 교실로 오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혹시 모르니까 숙제 그대로 챙겨오세요. 숙제랑 자습서는 챙겨오시고요. 내일 보충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9시 50분이에요. 후다닥 끝냈더니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자, 그래서 아까 선우 숙제는 검사를 했고 자습서만 검사 더 하면 되죠? 자습서만 좀 검사할게요. 아까 윤서는 자습서는 했다고 했으니까 자습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저 자습서 검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번 주 숙제를 끼우십시오. 잘 못 끼우시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얘가 수용이 될까? 괜찮나? 아예 따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까? 수용이 될까? 안 될까나? 따로 만들어주는 게 나아? 잠깐 떼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 봐봐 내가 견적을 봐볼게. 이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잠깐만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선우 걸로 한번 해볼게. 될까? 고정해놨구나 아예. 네. 아까 빠져가지고. 알겠어. 너가 빼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할게요. 영상 좀 크고